정치구구단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신경전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이 이제 야당이 되는구나. 결국은 야당 대표다운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약간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게 필요했는데 그동안의 야당이 좀 너무 잠잠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표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한 놈만 패겠다라고 하는 한 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상이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된 기조. 예. 그런 취지에서는 일정 정도 국민들 말씀하셨듯이 국민을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정 정도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뭐 정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자극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연설임에는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주된 소재로 경제 정책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들으셨습니까? 저 연설 들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참 여당한테 아픈 내용을 굉장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연설 누가 썼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취재해 보셨어요? 아직 취재 못했고요.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왔을 때 준비 많이 하셨네요라고 했더니 본인이 준비 좀 했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한번 제가 취재를 해볼 예정이고요. 제가 보면서는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한 놈만 팬다 해서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셨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을 짚어야 될 대목을 다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여권에서 앞으로 견제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적폐청산. 왜 과거만 얘기하냐? 이 정권에 살아있는 적폐들 이재명, 안희정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여줬고요. 또 통계 조작 얘기하면서 여론 조작도 문제다. 앞으로 드루킹 특검이 그냥 흐지부지 끝났지만 국정조사 할 거다. 이러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견제구를 날렸고요. 그 뒤에 보면은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 국민연금 문제점, 그다음에 북한산 석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는지, 해명 안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 곳곳을 다 짚으면서 이거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 짚어보겠다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잘된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정기국회가 진행됐고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좀 질이 멸렬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한다면은 지난해는 어쨌든 정부 여당의 의도와 전략대로 정기국회가 굴러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올해 정기국회는 결단코 만만치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 문제부터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상당히 격돌할 수밖에 없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 중독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세금 중독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결국 뭐 11월 초로 예정돼 있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그 시정연설 하실 것 같은데 예산안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정면으로 다 잘라내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 표명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정부 여당의 이 정치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진짜로 검증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정책실장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실장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가 지난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갖고 그랬던 거죠? 이번 네네. 인상률 말고. 그런 면에서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할지 기대도 되면서 약간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을 했지만 보이스피싱이다, 구판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지만 결국은 출산 주도 성장 같이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슈들도 제기했어요.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야당이 좀 힘을 얻고 여당이 좀 이렇게 해서 균형이 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정책 전쟁이 확실히 시작된 예.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 이런 모든 그 주요한 정책들에 있어서 내각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에 내각이나 주요 정책 그 추진자들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만 보였다? 대통령이 예. 주로 주위에서
뭐 논란이 있으면 나중에 나와서 꼭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거나 이런 식이 됐는데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장하성 실장도 지금 2번이나 나와서 최근에 방송을 하고 각 장관들한테 다 나가서 지금 방송을 해라. 방송을 하든 언론에 인터뷰를 하든 이렇게 하면서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금 설명하라는 지금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어하려고 하는 그 여당과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야당의 이 정책 전쟁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제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은 뭐 최근에 여권의 잠재적 주자군으로도 높은 이름이 나왔지만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할 때 작년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었잖아요. 요번에 어떤 역할을 할지 사실 좀 제가 지켜보려고 하는 이낙연 대목입니다. 총리가 정부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뭐 정부 안에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게 있는 것도 맞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방송에 나간 겁니까? JTBC 한번 나왔었고요. 예. 어제. 근데 예. 오늘 아침에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예.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쪽에는 연락이 없군요. 예. 근데 아마 또 JTBC 뉴스룸에는 현 정부 고위 관료들이 좀 자주 나가요. 다른 데서는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아무래도 뭐 요즘 잘해주시나 보죠. 많이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시청률은 SBS가 훨씬 낮습니다. 네, 예. 그거는 제가 예. 말씀드리지 않은 예. 것 같고. 예. 근데 문제는 JTBC에 나가서 했던 그 16.4%그 최저임금 인상됐던 거 작년에 그 부분 나도 깜짝 놀랐다라고 한 발언이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게 정책 실장이 할 말이냐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그래서 아마도 오늘 아침에 또다시 방송에 나가서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제 같습니다. 생각에는 자주 나오는 게 꼭 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조가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석들이 나서고 실장이 나서고 이러는 모습이 나설라고 하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나서야죠. 예. 그러면은 원톱이잖아요. 그 수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수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수장은 가만히 있고 참모들이 나서가지고 하는 거는 구설만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게다가 지금 나왔듯이 그게 좀 어설픈 경우가 생기고 약간 실수도 생기고 게다가 이현재 뭐 전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청와대 참모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드네요. 청와대 참모지만 사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론에 자주 드나드는 뉴스의 인물들을 불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독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크지요. 그런 면에서 뭐 장하성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고위 관료들 가만히 보면은 특정 방송에 많이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했는데 가타부타 답변도 저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대방송 출연 원칙이 정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그러고는 고민을 아닐 것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같아요. 앞으로는 여러 군데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조로 보면 최대한 많이 나가서 많이 얘기를 해라라는 그런 정책 홍보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조금 하는 있다가 제가 부분이라서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장관은 나갔다가 반응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안 나오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청자분들 생각도 한번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뭐 이왕 나왔으니까는 뭐 한 방송이라고 하지 않고 JTBC 뉴스룸에 나가서 했던 얘기 여러분께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16.4% 인상,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치열하게 논쟁했어야 했는데 사용자 측이 그냥 걸어 나가 버렸다. 한마디 더 했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한 이야기겠죠. 소득 분배의 개선 효과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기대를 버리지 말고 지켜봐 달라라는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장하성 실장 말대로라면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 달라는 얘기인데 뭐 야당은 당연히 안 기다릴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과연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내년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얘기하는 체질을 개선하는 상황이고 지금 세금으로 그런 부분들의 분배 효과를 좀 내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소비로까지 이어져서 전체 내수가 활성화되는 게 될까라는 부분들은 좀 의심스럽고요. 오히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기저에는 그 기업 쪽에서의 혁신 성장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일 안 되고 있는 이 조선업이나 이 자동차 산업에서 조금 고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주들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내년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그게 효과인지 이게 이쪽 기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 고용의 창출 그 조금의 이 무너졌던 산업이 일어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가만히 이날 JTBC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들 연합뉴스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마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누가 톱이냐, 원톱이냐, 투톱이냐 이런 논란이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서울 포함 실수요 있는 곳에 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하겠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기존의 등록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제로 시스템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고용은 올 연말에 효과가 나올 것이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의 생각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출연하고 나서 야당 쪽에서는 더 강한 반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사실은 장하성 실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수장은 김동연 부총리다라고 얘기해놓고 상황이 좀 급해지고 사실은 그 부총리가 그렇게 녹록하게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직접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령관을 제끼고 참모장이 나와가지고 지휘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보면서 야당에서 그냥 가만히 묵과하고 있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적인 겁니다. 내용이 지금 경제 부처에서는 이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청와대는 그냥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같은 걸 보이는데 그 중심에 장하성 실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마침 이런 여러 가지 구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야당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경제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랐다고 할 거냐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쯤 돼가지고는 일정 정도 정부의 역할 분담을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쪽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느냐 하면은 한번 보실까요? 16.4%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적극 개입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기를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자격 없는 장하성 실장은 당장 대통령이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 실장의 모습은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나서야 장하성 실장은 그때 가서 이렇게 망가질 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야당 이야기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 통해서 여러분께 충분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 반응까지 또 저희가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기조로 봤을 때 야당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아직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단지 현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 여기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얘기하고 있죠. 기존의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언의 혁신 성장이라고 안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도 얘기한 거 보면은 결국 그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거고 기업이 해야 되는 거다. 시장에 맡겨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과거에 얘기했던 분수 효과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양상이 되는데 근데 그게 이미 실패했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지난 몇 년간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자고 하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 야당의 의견에 쏠려 가지는 않는 거죠. 다만 이 소득 주도 성장이 가져온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달라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까 그 실장이 얘기했던 자기도 놀랐다고 얘기한 건 아마 그걸 겁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위에서 그렇게 숫자까지 지침을 내려서 사실은 이 부분을 다 컨트롤하고 네. 있는 거 아니다라는 부분을 아마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면서 그렇게 또 결정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네, 것 그런 같고요. 것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랬다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10점 올해 또 다시 10%가 넘는 안을 올리지는 않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김무성 전 대표의 지적이 맞죠. 근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실 김영주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러난 거죠. 그런 걸로 보면 이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급격했고 그 부분이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안에서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집중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나는지를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득 주도 성장,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경제의 규모가 커졌는데 정작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아니겠느냐.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져야 한다. 이게 아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인 것 같은데 문제는 대단히 장기적인 정책, 즉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과를 거두고 우리나라 경제 기조가 완전히 바뀌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뭐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러한 진통들을 과연 문재인 정부가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꽂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분수 효과는 아니죠.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낙수 효과가 실패했다라고 하기에는 최근의 경제성 효과가 너무 나빠요. 과거의 10년보다 최고로 그 소득 격차도 커지고 일자리도 떨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과거에 했던 낙수 효과가 과연 틀린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틀린 거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재정을 통해서 만드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생산, 판매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 소득을 만들어가지고 분배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해버린 채 분배에만 계속 역기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생략되면은 결국 분배를 통해서 그 소득을 가지고 다시 생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투자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요새 지표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한 토론으로 이 시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요즘 정부의 여러 사람들 경제 정책 만나면 놓고 대부분이 다 예전에는 정치 얘기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경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역시 문제는 경제고 가장 중요한 것도 경제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국민들에게 하고 다른 정파를 비판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로 표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권을 잡은 뒤에는 국민들로부터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문재인 정부 아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들, 그런 노력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할 만한 칼럼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인용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득 주도 성장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고요. 중앙일보의 송호근 교수 칼럼 고정적으로 글을 싣고 있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인가요? 네. 이 주진영 씨의 또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세 개의 글을 읽으시면은 종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재의 경제 상황,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해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 현재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장관인 만큼 누구보다도 큰 책임이 있는데 오늘 여야 대표들 만나서 뭐 새로 대표들이 선출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지지해달라. 그런데 역시 모든 대표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부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근데 또 저기 아무래도 이 서울 집값이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큰데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기자들하고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어쨌든 대책에 대해서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인도 사업자 되게 늘린다고 하다가 다시 또 세대 혜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밝은 표정으로 국토부 기자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노 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SBS 정치부의 김수영 기자가 좀 안 됐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국토부 기자하고만 이야기하겠다. 김현미 장관도 최근에 어디 방송에 출연을 했던 모양인데 KBS에 나왔었죠. 예, KBS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아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러겠죠. 근데 물론 이제 국토부 소관 부처고 또 만약에 국토부 기자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저기 나가서 얘기하고 나면 국토부 기자들한테 또 나중에 욕을 먹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종의 약간 물멍어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부동산을 잡겠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았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거고 역대 뭐 지금 굉장히 4년이 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양상이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두 분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두 분은 실제로 서울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방송 뉴스, 신문 기사 말고 직접 몸으로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예, 집이 없어서 그런가? 집이 없으셔서 아직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가만 있을 뿐이고 대표적으로 한두 개 거래된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눌렸다면 언젠간 터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터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같이 경고음이 계속 나왔을 때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장관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사실 장관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부 기자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그 국토부 기자들한테만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집값 오르는 것도 여론이고 심리에 따라서 오르는 건데 그거를 무시한 채 너무 실무적인 것으로 가버리면은 이 상황은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저는 예, 직접적으로 그 겪고 있는 당사자예요. 예. 저희- 직접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 집이 제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팔고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미국에 연수 잠깐 갔다 예. 오느라고 그때 팔고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은 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 살기가 좀 3년 쉽지 사이에 2배가 올랐습니까? 예, 그 이른바 마용성 그 안에 들어 있는 데인데 예. 그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입자인데 어제는 그 보증금을 엄청 올리겠다고 전화를 지금 해서. 전세가도 또 꿈틀꿈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원래 아니군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가격이 급등하면은 전월세가 그렇게까지 못 따라가면서 좀 차이가 있다가 그 다음번에는 또 그게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전세값은 호가하고 관련되는 거죠. 네, 예. 거래가 안 되더라도 근데 전세값 제 올라가는 거 주변에서는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렇게 손바뀜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거 아니고도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강북으로 갭 투자를 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강북의 집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돈이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중의 자금들이 나갈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뭐 금리가 높지 않으니까는 은행권으로도 안 가죠. 주식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뭐 세계 무역 전쟁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투자가 다른 쪽으로 산업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시중에 있는 자금이 부동산밖에 안 보고 있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 결국 어떤 처방을 내놔도 그거를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부동산 쪽에 결국은 이쪽도 열면서 다른 쪽도 열면서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본 기사 중에는 그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전세 대란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세가가 매매가의 거의 80~90%에 육박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최근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고 동시에 전세가도 꿈틀댄다고 한다면 이 전세 대란으로까지만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서울을 벗어나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인근 경기도도 이전하는 인구가 전세 대란 그때보다도 더 많아졌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걸 보면은 공공기관을 옮기지 않아도 서울은 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대신 경기도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눌러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공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서울시에서 재개발하겠다라는 건 일단 막아놓고 지금 역세권을 재개발하겠다라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린벨트를 또 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과연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인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해법을 찾을 때 지역적인 부분들에 집착을 하다 보면 계속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이쪽이 커지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양쪽으로 누르면 결국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을 막으니까 이쪽이 부러지니까 이쪽을 또 막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전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네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 시간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두 분이 다 공통된 목소리를 내셨어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대적으로 안이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기자로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인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서 이거를 밖에서부터 큰 그물을 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다른 구멍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고개를 뒤쫓아가는 양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임대 등록하면은 혜택을 주는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야 알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있는데 그거가 쏠려 있는 거잖아요. 임대 많은 사람들이 한 10개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세를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임대 등록만 하면 혜택을 주는 양상이 돼버리니까 만약에 공급을 또 하면은 그분들이 또 그 혜택이 지금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또 사서 그렇게 세를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수요자들이 갖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며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서 청약을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 그림 안에서 이게 바둑을 놨어야 되는데 이게 한 부분씩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 지금이라도 좀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이 기회는 위기고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교수 출신이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위기, 많은 비판이 나오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두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